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두 아이의 엄마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털어놓으려는 이야기는 정말 길고 복잡해요.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서 써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엄마예요. 김영숙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동네 아줌마죠.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는 엄마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견뎌왔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3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아빠 얼굴은 솔직히 사진으로만 기억해요. 어린 기억 속에 남은 건 엄마가 밤늦도록 우시던 모습뿐이에요. 당시 오빠는 5살이었는데 저보다는 아빠를 조금 더 기억하더라고요. 가끔 아빠가 피자 사준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울곤 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선택한 건 시장 근처 골목에서 손칼국수, 수제비집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지연아, 엄마가 할 줄 아는 건 요리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 아빠가 맛있다고 해주던 칼국수로 너희 둘은 키워낼 거야. 엄마가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5개짜리. 엄마 혼자서 반죽 밀고, 면 뽑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저와 오빠는 방과 후에 가게 뒤쪽 작은 방에서 숙제하거나 놀았어요. 손님들 소리, 엄마가 어서 오세요 하시는 목소리가 늘 배경음악이었죠. 힘든 시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따뜻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겨울날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날 아침에 엄마가 가게 열려고 나갔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으악! 엄마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나갔는데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다리를 부여잡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엄마. 제가 울면서 소리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동네 분들이 하나둘씩 나와주셨어요. 미용실 하는 순자 이모, 과일 가게 영희 이모, 정육점 철수 아저씨, 다들 엄마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병원비도 보태주시고 그날 엄마가 인대를 다쳐서 1달 넘게 걷기 힘드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동네 분들이 돌아가면서 가게 일을 도와주신 거예요. 순자 이모는 아침마다 와서 테이블 닦고 서빙해 주시고 영희 이모는 점심시간에 와서 설거지 도와주시고 철수 아저씨는 무거운 짐 옮기는 일 해주시고 영숙이가 평소에 워낙 착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이모들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미안해 하셨어요. 고마워서 어떡하지? 나중에 꼭 보답해야겠다. 회복되신 후에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순자 이모 미용실에는 매주 가서 청소 도와드리시고 영희 이모네서는 과일 살 때마다 넉넉하게 사오시고 철수 아저씨네는 명절 때마다 직접 만든 반찬 갖다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게 엄마 철학이었어요. 그런 엄마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랐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엄마 가게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엄마가 직접 담그신 김치가 정말 맛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죠. 영숙이네 김치는 정말 깊은 맛이 나. 칼국수도 면발이 쫄깃하고 국물이 진짜 시원해.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들었어요. 결국 제가 중학교 때 엄마는 조금 더 큰 가게로 이전하셨어요. 테이블 15개짜리로요. 그때부터 진짜 줄 서는 맛집이 됐어요. 한 번은 지역 블로그에도 소개되고 작은 방송국에서 촬영 나온 적도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모습, 지금도 생생해요. 덕분에 저희는 가난하지 않게 잘할 수 있었어요. 물론 부자는 아니었지만 필요한 건 다 해주셨죠. 오빠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김도윤, 저보다 2살 위인 오빠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성적도 항상 전교 1, 2등을 다퉜고 무엇보다 엄마 걱정을 안 시켰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도 받고 대학도 서울대 수학과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우리 도윤이는 정말 대단해. 혼자 다 알아서 하니까 엄마가 편하다. 그런데 오빠가 대학교 3학년 때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교환 학생 기회가 왔어요.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요. 처음엔 1년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연구 기회도 생기고 대학원 진학 제안도 받고 결국 그냥 이민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오빠가 떠나는 날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인천공항까지 배웅 갔는데 엄마가 내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거기 가서도 건강하게 잘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우리 아들 어디 가서든 잘할 거야. 엄마가 믿는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숙제하고 있었는데 옆방, 오빠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살그머니 문을 열어봤는데 엄마가 오빠 책상에 앉아서 혼자 우고 계셨어요. 오빠가 어렸을 때 쓰던 연필, 교과서, 상장들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도윤아,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들어와.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서 엄마 옆에 앉았죠. 엄마, 지연아, 언제 왔어? 엄마도 오빠 보고 싶으시구나. 응, 조금. 그날 밤 저희는 오빠 방에서 같이 울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도 그냥 사람이구나. 슬프고 외롭고 보고 싶으면 우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먹었어요. 오빠가 멀리 있으니까 제가 엄마 곁에 더 있어야겠다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어느새 35이 됐어요. 회사도 다니고 나름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엄마는 늘 제 결혼을 걱정하셨어요. 지연아, 좋은 사람 없냐? 엄마가 살아있을 때 내 결혼식은 봐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저도 나름 노력은 했어요. 소개팅도 받고 미팅도 나가고 그러다가 정말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박민수, 홍대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하는 남자였어요. 처음 만난 건 영어 회화 소모임에서였어요. 회사에서 영어 필요해서 등록했던 건데 거기서 민수 씨를 만났죠. 사실 저는 그 레스토랑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회사 근처라서 가끔 동료들과 저녁 먹으러 갔었는데 소모임 첫날 민수 씨가 저를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게 자주 오시는 분 아니세요? 네.
아, 맞아요. 홍대 그 파스타집. 네, 맞습니다. 항상 봤는데 인사 한 번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스터디가 끝나고 뒤풀이에서 더 이야기하게 됐어요. 민수 씨는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았어요. 요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계획적이고 부지런했어요. 퇴근 후에도 집에 가서 새로운 메뉴 연구하고 요리책 보면서 공부하고 요리는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진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6달 정도 스터디 같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민수 씨 성격도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급하게 밀어붙이거나 하지 않고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죠. 1년 정도 사귄 후에 엄마한테 인사시켜드렸어요. 민수 씨가 직접 제안했어요. 어머님을 저희 레스토랑으로 초대해서 제가 직접 요리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평소에 손님들한테 내는 메뉴가 아니라 특별히 코스를 짜서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말 호텔 수준의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걸 다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어머님. 지연 씨가 워낙 소중한 분이라서 이 사람 정말 뚝심 있어 보이고 성실하네. 엄마가 바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식사 후에 근처 카페에서 셋이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수 씨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해요. 이해가 고집은 있지만 정은 많은 애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엄마 표정을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중에 집에 와서 둘이 있을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얼마나 내 결혼을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엄마, 좋은 사람 만났네. 저 사람이면 우리 지연이 행복할 것 같아. 시댁에서도 큰 반대는 없었어요. 민수 씨 부모님은 콩나물 해장국집을 하셨는데 서민적이고 소박한 분들이셨거든요. 다만 시어머니 박말순 씨가 좀 특이한 면이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강하셨달까?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어요. 요리 솜씨도 그렇고 민수 씨 자랑을 끝없이 하시면서 저한테는 민수 잘 챙겨달라는 말씀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큰 시누이 수현 언니는 분위기가 좀 어색했어요. 인사할 때도 형식적이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아들 위주로 키우셔서 서운함이 많으셨나 봐요. 어쨌든 1년 반 연애 후에 결혼하게 됐어요. 신혼은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서 둘이 살기 시작했는데 민수 씨가 정말 잘해줬어요.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면 간단한 야식 만들어주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회사 스트레스 들어주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팀장이 또 이상한 소리 해서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내일은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런 대화들이 참 좋았어요. 결혼 1년 후에 아들 준호가 태어났고 2년 후에는 딸 소희까지. 육아로 정신 없었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민수 씨도 아빠 역할을 열심히 했고,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우리 준호 아빠 많이 닮았네. 소희는 엄마 판박이야. 그런 얘기하면서 웃던 날들. 그런데 아이들이 각각 5살, 3살 됐을 때 민수 씨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 나 가게 차리고 싶어. 가게요? 응. 이탈리안 캐주얼 레스토랑. 지금까지 남의 밑에서만 일했는데 이제 내 가게를 해보고 싶어. 저는 솔직히 반대였어요. 엄마 칼국수집이랑 시댁 해장국집 보면서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자영업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한계가 있어. 내가 원하는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애들도 어리고 저도 육아 때문에 당분간 일 못하는데. 그래서 더 필요한 거야. 당신이 복직하기 전에 내가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 놔야지. 민수 씨가 워낙 간절해 하니까 결국 허락했어요. 모아둔 돈이랑 대출로 홍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테이블 20개 정도 되는. 민수 씨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재료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됐어요. SNS에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배달의 평점도 높았어요. 맛있다는 리뷰들이 쌓이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 웨이팅이 1시간이었어. 집에 와서 신나서 얘기하던 민수 씨. 6개월 후에는 가게를 확장까지 했어요. 옆 가게까지 얻어서 테이블을 늘리고 직원도 3명 고용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드디어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안 하고 엄마한테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그런 꿈을 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손님이 안 오지? 처음엔 단순한 매출 하락인 줄 알았어요. 요식업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배달앱 리뷰를 보니까 악평들이 연달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식이 짜고 면이 덜 익었어요. 서비스가 불친절해요. 위생 상태가 별로예요. 이상했어요. 전에는 맛있다는 얘기만 가득했는데 민수 씨가 그때 저한테 설명해 준 게 전에 내가 다니던 레스토랑 사장이 시기해서 그래. 걔네들이 조직적으로 리뷰 테러하고 있어. 정말요? 응. 요식업계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 경쟁업체끼리 서로 견제하는 거야. 저도 그땐 그 말을 믿었어요. 화도 났고요. 그런 비열한 짓을 어떻게 해요?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 일단 우리가 더 잘하는 수밖에. 그런데 악평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손님이 점점 줄었어요. 매출도 반으로 떨어지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지고 결국 3년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됐어요. 남은 건 신용대출이랑 카드빚뿐이었어요. 거의 1억 가까이 됐죠. 그때부터 민수 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술 마시고 낮에도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폰만 보고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여보, 그래도 다시 취직 알아보세요. 취직? 내가 다시 남 밑에서 일한다고? 그래도 일단 생계는 해결해야 하잖아요. 내 가게가 망한 게 내 잘못이야? 다 경쟁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매번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회사에 취직했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때부터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다시 직장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말에 큰 마트 가서 장 보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돌아보니까 민수 씨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이름이 정호였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인사 정도 나누고 지나칠 뻔했는데 정호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인데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정호가 털어놓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경쟁업체 리뷰 테러, 그건 절반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네. 진짜 문제는 사장님 때문에 그만둔 직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정호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고요. 민수 씨가 직원들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폭언은 기본이었고요. 이런 것도 못하냐, 머리에 뭐가 들었냐, 이런 말 매일 들었어요. 설마, 근무 시간도 말이 안 됐어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쉬는 시간도 거의 안 주시고, 그렇게까지.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는데 사장님이 제 급료에서 깎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실제 가격보다 몇 배 비싸게. 듣고 있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둘씩 그만뒀어요. 저도 3개월 만에 나왔고요. 그럼 리뷰는? 네. 그만둔 직원들이 화가 나서 솔직한 리뷰 남긴 게 많았을 거예요. 경쟁업체 테러보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민수 씨가 지금까지 저한테 한 얘기는 뭐였을까?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 집에 와서 민수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정호라고 기억해요? 예전에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그 자식? 왜? 오늘 마트에서 만났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수 씨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 여보가 직원들한테 폭언하고 근무 시간도 너무 길게 하고 그래서 다들 그만뒀다고. 뭐? 그 자식이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예요? 정말? 당연하지. 요 직업은 원래 빡빡해야 해. 군기 잡아야 손님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가는 거야. 군기요? 그래. 걔네들이 너무 여린 거야. 요즘 애들은 조금만 세게 말해도 상처받는다고 난리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진짜 문제는 경쟁업체가 아니라 민수 씨 본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지금까지 경쟁업체 때문이라고 한 거는 뭐예요? 그것도 일부는 맞아. 하지만 그것보다는 직원들이 배은망덕한 거지. 배은망덕? 폭언당하고 부당한 대우받았던 직원들이 배은망덕하다고? 그때부터 민수 씨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울해서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술 퍼마시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 탓만 하고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민수 씨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여보, 이제 집안일 여보가 하세요. 뭐? 저는 이제 회사 다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최소한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남자가 무슨 살림을. 그럼 취직하든가요. 취직은 무슨. 내가 언제까지 남 밑에서. 그럼 살림이라도 하세요.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결국 민수 씨가 마지못해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대충대충 했어요. 설거지는 기름기 그대로 남겨두고 빨래는 제대로 안 개고 청소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도 제가 다시 손대면 아예 안 할 걸 아니까 입 꽉 다물고 참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박말순 씨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연아, 우리 민수 밥은 챙겨주고 다녀? 네, 어머님. 아침 차려놓고 가요. 그래도 아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가서 벌어오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님,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원래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매번 그런 식으로 저를 탓하셨어요. 특히 민수 씨 앞에서는 더 심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다. 며느리가 아침도 제대로 안 챙겨주니까. 고맙습니다, 어머님. 우리 민수가 많이 힘들지? 남자가 집에 있으면 답답할 텐데. 그러면서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시아버지는 혼자서 해장국집 버티느라 바쁘셔서 시어머니 말을 말릴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누이 수현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우리 엄마가 또 가서 뭐라고 했어? 언니, 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나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당했어. 수현 언니가 저한테 털어놓은 얘기. 우리 엄마는 평생 아들만 봤어. 어릴 때부터 등록금도 민수 것만 먼저 주고, 진로 상담도 민수 것만 해주고. 그랬구나. 나는 공부 잘해도 관심 없고, 민수는 평범해도 우리 아들 최고였어. 그래서 나도 이제 거의 연락 안 해. 언니도 힘드셨겠어요. 지연아, 너도 이제 참지만 말고 할 말해. 우리 엄마 말 다 들어주면 끝이 없어. 수현 언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저도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그해 겨울이었어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2천만 원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이나요? 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안 되시면 나가셔야죠. 정말 막막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야죠? 민수 씨는 여전히 집에서 놀고 있었고,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아이들도 이사 다니는 게 미안하다고 하고,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때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엄마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지연아,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네? 무슨 검사요? 요새 몸이 좀 이상해서 건강검진 받았거든. 그런데 전화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지연아, 엄마 병원에 좀 와줄래? 그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급히 회사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진료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엄마,
지연아, 왔구나. 무슨 일이에요? 검사 결과가 안 좋아요? 엄마가 한참을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난소암이래. 그것도 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말기요? 말기가 뭔 소리예요? 이미 다른 곳으로도 번졌다는구나.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는 해볼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아니에요. 엄마,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꼭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의사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현실적으로 길어야 1-2년 정도로 보입니다. 항암 치료로 시간을 조금 더 벌 수는 있지만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는 오히려 저보다 차분하셨어요. 지연아, 울지 마. 엄마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할 만큼 했어. 무슨 소리예요? 60이 뭐가 많은 나이예요? 그래도 너 결혼한 것도 봤고 손주들도 봤고 엄마는 충분해.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하필 엄마가, 왜 지금이? 일주일 뒤에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내 집 전세 만료됐다고 했지?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네,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엄마 집으로요? 응. 어차피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 너네 가족이 들어오면 엄마도 남은 시간 동안 손주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엄마 아파트는 역세권 34평이었어요. 엄마가 칼국수집 잘 될 때 산 거였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 이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증여해 줄 거야. 증여요? 응. 엄마가 죽고 나서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어. 하지만 오빠도 있는데 도윤이한테는 이미 얘기했어. 당연히 지연이 몫이라고 하더라. 그날 밤 오빠한테 전화해봤어요. 도윤 오빠 엄마가 아파트를 제게 증여하신다고 하는데. 응, 들었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오빠 몫도. 지연아,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엄마 남은 시간 동안 곁에서 모셔드릴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오빠가 흔쾌히 허락해준 덕분에 저희는 엄마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민수 씨 반응은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좀 힘들긴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도 안색이 밝더라고요. 아마 집 때문인 것 같았어요. 엄마 아파트 시세가 한 7억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사위로서 잘해주겠지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이사 준비하면서 민수 씨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우리 이제 뭐 먹고 살 거야? 뭔 소리예요? 당신도 회사 그만두고 장모님 간병해야 하잖아. 그럼 수입이 없어지는데. 그건 일단 모아둔 돈으로 버티다가. 당신 좋은 생각이 있어. 민수 씨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거리더라고요. 무슨 생각인데요? 장모님 아파트 당신 단독 명의로 받았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받아서. 대출이요? 응. 이탈리안 레스토랑 다시 오픈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대출 생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도 일 못하고 나도 취직이 안 되고. 그럼 뭘로 살아? 그럼 여보가 취직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해? 차라리 내 사업을. 여보가 사업 한 번 망해놨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하자고요? 이번엔 다를 거야. 경험도 쌓였고. 정말 한심했어요. 엄마가 시한부 선고받았는데 그 아파트로 대출받아서 장사하자고? 절대 안 됩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당신 명의인데. 어차피요? 그게 어차피라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민수 씨를 보는 제 마음이 완전히 식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구나. 며칠 뒤에 더 가관인 일이 터졌어요. 그날 아침 민수 씨가 몸살 기운이 있다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연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수 어디 있어?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세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야, 이게 뭐야?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며느리가 나가려고 해? 엄마, 몸이 좀, 몸이 좀 어때? 아픈 사람은 더 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남편 아픈데 어떻게 밥도 안 차려주고 가려고 해? 어머님, 밥은 차려놨어요. 그리고 회사에 늦으면 회사가 뭐가 중요해? 남편이 먼저지. 아이들이 그 소리 듣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이들이? 아이들? 아이들이 뭐가 중요해? 아빠가 아픈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인데, 장모님 집 명의를 왜 혼자 올렸어? 네. 사위가 장모 모시고 사는데 명의를 공동으로 안 해줘? 민수 씨도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맞장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장모님한테 얘기해봐.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죽을 날 앞둔 사람 집에 혼자 이름 올려놓고 편하게 살 생각이야? 어머님, 그게 무슨,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장모 모시고 사는데 고맙다고 명이라도 공동으로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엄마가 시한부 선고받아서 함께 살자고 하신 건데 마치 저희가 얻어 사는 것처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제게 증여해 주신 거예요. 증여? 그럼 뭐야? 우리 민수는 머슴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흔드시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 봐.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든다. 어머님, 놔주세요. 아들 망한 것도 며느리 탓이야. 내가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서. 민수 씨는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봐라. 우리 엄마 말이 맞지 않냐며 비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 왜 그래요? 정말,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님,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한테서 전화였어요. 시어머니 소리 지르는 게 전화 너머로 다 들릴 정도였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누가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지금 가겠다. 엄마, 괜찮아요. 몸 안 좋으신데? 안 괜찮아. 지금 가겠다. 엄마가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20분 후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야위셨지만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제 머리를 보시더니 헝클어진 걸 보고 바로 하셨어요. 누가 내 머리를 잡았어? 엄마, 누가 잡았냐고. 제가 시어머니를 가리키니까 엄마가 바로 민수 씨한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민수 씨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흔드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머리 심었는데. 민수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쳤어요. 머리 심었어? 그럼 우리 딸 머리 잡을 때는 좋았나? 엄마가 더 세게 잡으시니까 민수 씨가 아 소리 지르면서 뜯어 말렸어요. 어머님, 진짜 빠져요. 빠지면 어때? 또 심으면 되지.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당신, 내 딸 머리채 잡았어? 그게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자네 아들이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하셨어요. 자네 아들이 사업 망해서 빚만 잔뜩 만들어 놓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아이 둘 키우면서 직장 다녀서 빚 갚고 있다고. 그게 전세 전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디서 명예 운운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시어머니가 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예? 무슨 명예? 엄마가 더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내가 내 딸한테 주는 거야. 자네 아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사위가 장모를 모신다고? 누가 누구 모시는 거야? 엄마가 정말 무서우셨어요. 우리 딸이 죽을 때까지 나 모실 거야. 자네 아들은 그냥 얹혀 사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합가? 이제 그만두겠어. 네. 우리 딸이랑 손주들만 데리고 엄마 집에 들어가 살 거야. 사위고 뭐고 이 집하고는 여기서 끝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칼국수집 김치 레시피는요?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김치 레시피? 엄마가 코웃음 치셨어요. 내 자식 몸에 손댄 집에 무슨 레시피야? 약속이고 뭐고 다 없어. 그래도 약속은 약속? 자네가 약속을 지켰나? 우리 딸 잘 대해주기로 한 약속은? 시어머니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짐 싸자. 우리 집 가자. 엄마,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저희는 그 집을 나왔어요. 이 장면이 제 인생에서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민수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수현 언니한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너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명의에 집착했는지 알아? 아니요,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민수 창업할 때 콩나물 해장국집을 담보로 1억 대출 받아서 몰래 도와줬대.
네, 아버지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해장국집이 망해가는 거야. 그럼, 응, 우리 엄마가 그 돈을 내 아파트로 메꿀 생각이었던 거야.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명의에 집착했는지, 왜 제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난동을 부렸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엄마랑 크게 싸우셨어. 이제 별거 중이야. 어머, 우리 엄마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 민수랑 같이. 정말 인과응보구나 싶었어요. 이혼은 비교적 빨리 정리됐어요. 나눌 재산도 별로 없었거든요. 빚만 있었으니까.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졌고요. 몇 달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엄마야. 네, 예전에 우리가 정이 있었잖아. 1,000만 원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제발.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어머님, 저희 이제 남이잖아요. 그리고 수현 언니한테 부탁하세요. 수현이는 우리 집은 답 없다고 했어. 그럼 저는 더더욱 도와드릴 수 없네요. 1,000만 원은커녕 1,000원도 아깝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미안한 마음은 1도 없었어요. 현재 1년 후의 상황이에요. 엄마는 완치는 아니지만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세요. 저와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엄마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아이들 아침 차려주시고, 저는 안심하고 회사에 갈 수 있고, 퇴근하면 아이들이 엄마 왔다 하면서 달려오고, 엄마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물어봐 주시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얼마 전에는 오빠네 가족이 한국에 놀러 왔어요. 오빠 아내랑 조카들 모두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엄마가 바닷가에서 손주들이랑 모래성 쌓으면서 웃고 계시는 모습.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거 예뻐요? 어머, 우리 준우가 정말 잘 만들었네. 할머니도 만들어 보세요. 할머니는 잘 못 만드는데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엄마 병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려고 해요. 아이들도 이제 훨씬 밝아졌어요. 아빠가 집에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가끔 준호가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대신 할머니가 계시잖아. 네, 할머니가 더 좋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세요. 저는 엄마 덕분에 모든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엄마는 아프신 몸으로 저와 아이들을 챙겨주고 계세요. 그런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과감히 선을 그으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